네, 메르스 사망자가 부산에서 한 명 더 생겨나 전국적으로는 15명이 됐습니다. 감염자도 7명 추가돼서 총 확진 환자 수는 14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은 오는 24일까지 병원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메르스 확산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 조치라는 것을 내렸는데요. 반응은 아무튼 뒤늦게나마라도 잘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결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총 72명의 환자, 72명의 환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초기에 그 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식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그 정보가 아직까지도 지금 무슨 고구마 순 이렇게 나오듯이 계속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정보가 그것도 이제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나와야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검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다 조치했다. 방어막 이제 다 만들었다 하면 또 엉뚱한 데서 다른 사람이 나오고 다른 확진 환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그 서울병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보를 다 공개해라. 뭐 모든 CCTV, 모든 그 의료진들의 그 움직임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든 환자들의 그 범위의 행보들 다 공개를 하고 전수조사까지 하자 이런 제안들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137번이죠. 이 그 119에서 나오는 환자를 갖다 이송하던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최소한 이틀에서 그 최대 열흘까지 430여 명 이상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요. 이 부분이 완전히 펑크가 났다가 새로 발견된 거죠. 그리고 지금 14번 환자 같은 경우도 추가 동선이 13일에서야 그 보고가 됐거든요. 6월 13일 오늘에서야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확진 판정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나서 보고가 된 겁니까? 그 추가 동선에는 응급실 외, 비뇨기과 외래까지 갔다 왔다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런 그 대응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보를 공개를 하며 그 공개된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그나마 부분이라도 폐쇄를 한다고 결정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더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만 해도 전체 병실을 갖다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시급히 진행할 수가 있다니까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응들을 갖다 지금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분 폐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보를 더 공개하고 전수조사까지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부분 폐쇄를 하는 게 앞으로의 확산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삼성서울병원이 뭐 14번 환자에서 두 번째로 실수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고요. 14번 환자뿐만 역시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다수의 접촉자들이 발생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 기간 종사자가 발열이 나는데도 계속 근무를 하게 놔두었다. 이런 점은 역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민간 TF팀에서 강도 높게 추가 대응 조치를 요구하셨고요. 바로 아마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부분 폐쇄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로 이제 발생한 그 다수의 접촉자들, 그분들이 얼마나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것인가 이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어저께 그 말씀하셨던 이송 요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증상을 갖고 병원 내 여러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오염시켰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외래 환자분들, 입원 환자분들, 그다음에 응급실 환자분들이 삼성의료원을 이동하시면서 그 위험부에 노출되었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아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저께 부분 폐쇄 조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의료진들이 지나가면서 또 접촉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진이 한 명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네. 노출되셨던 분들에 대한 환자 발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14번 환자에 비해서는 이동 요원의 그 증상이 예. 좀 더 경미하지 않았을까. 이제 예를 들면 14번 환자는 그 버스 터미널에서 거의 뭐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셨고 예. 굉장히 다량의 그 객담을 배출하셨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한 상태인데 비해 이동 요원은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열이 나면 보통 일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뜻이고요. 예. 좀 아쉬웠던 점은 이분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그 방어 기구를 착용하고 일을 했는가. 그러면 예. 좀 더 보호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면들도 아마 역학조사에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나마 우리가 굳이 비교해 본다면 확산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근데요, 저는 그 삼성서울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답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14번 환자가 정확하게 메르스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삼성병원 의료진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일찍 공개했어야 된다. 당연하죠. 지금 삼성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35번 환자였던 의사분께서 아주 분노를 토했던 일도 생각해 보세요.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그분이 메르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예. 스스로 문진 때 얘기를 할 때도 뭐 어디 뭐 중동에 갔다 왔느냐 뭐 누구랑 접촉했느냐 평택성모병원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환자분을 또 우리가 막 욕할 수가 없는 것이 보십시오. 정부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생겼어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정당하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예. 자기가 이후에 이런 그 치료를 내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발적으로 그걸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에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심지어 확진자가 나고 사망자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는 그냥 창조경제센터에 방문하시고 우리 그 최경환 그 총리 대행 같은 경우는 유럽을 순방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환자라도 내가 메르스라고 하는 게 걸렸다고 병원에 가서 모든 걸 다 말하기가 싫을 거예요. 일단은 은폐할 수 있는 부분들 갖다 좀 은폐하면서 나한테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치료를 받는 데만 집중하고 싶은 그런 나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고 나에 대한 어떤 권리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작동하게끔 만든 최초의 단추, 이거는 분명히 정부의 실책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은 그다음부터 똑같은 작동이 됩니다. 메커니즘이. 일단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얼마만큼 우리 의료진들이니 뭐 관련자들이 얼마나 접촉했는지 스스로도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예.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CCTV를 보고 동선을 그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심지어는 뭐 부분 폐쇄니 뭐 이런 것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그런 피해들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정부가 감당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 조치를 취하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추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의료진들로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갖다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런 다른 부담들을 안지 않는 상태에서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지원과 강력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그 병원과 의료진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가가 핵심인데 예. 지금 보면 정부는 계속 책임을 딴 데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한테 전가하고 의료진한테 전가하고 그다음에 시민의식에 전가하는 이런 상태로서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뭐 여러 환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 환자 이송 요원인 137번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전문의께서는 증상이 비교적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했기 때문에 14번 환자에 비해서는 좀 확산세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이란 우려는 좀 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슈퍼 전파자란 말을 언론에서 지금 많이 쓰고 예, 계신데요. 예. 이건 상당히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전파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방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국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는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요.
이 137번 환자의 문제점은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현재 슈퍼 전파자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택성모병원 같은 그 작은 중소규모의 병원과 달리 네. 삼성서울병원은 뭐 외래 환자 수만 수천 명이고 입원 환자 수 그다음에 보호자들 이게 다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되고 그 기간 역시 굉장히 오랜 기간 노출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확률은 낮지만 노출된 인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네. 요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수많은 인력들을 다 우리가 격리 조치할 수도 없고요.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요 기간이 또 생길 텐데 요 기간 사이에 또 무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의료기관에 우리가 오시든지 아니면은 메르스 핫라인을 연락해서 또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우리 방역막에 좀 구멍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메르스의 감염력은 높은데 치사율은 높다. 이게 사실은 정설이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 코르스라고 불러야 될 것 마냥 전파력이 너무나 셉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특유의 병원 문화도 있을 것이고, 뭐 혹은 뭐 습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전파력이 센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저께 WHO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예. 이제 유전자 변이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는 아마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객관적으로 확실한 변이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믿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지금 열심히 그 진 코딩하고 계시니까. 예. 그다음에 WHO의 조사 결과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정보 공개입니다. 초기에 정보 공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전파가 안 됐고 심지어 전문가 그룹에도 정보 공개가 안 돼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예. 그 환자를 받고 그런 정보 공개가 안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병원이 저도 이제 보호자를 한번 있어봤는데 옆에 보조 침상에 보호자들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밀집된 환경. 그러니까 환자가 6인실이지만 12명 있고 또 방문객들도 있고 그다음 문병을 많이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의견을 합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에서 보면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사용하지 않는 항생제들, 아주 고강도 항생제라든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쓰는 항생제들의 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가서 문병을 하십니다. 이 문병하실 때 그냥 보고만 오시면 되는데 예. 우리 정서상 손을 또 잡습니다.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좀 우리가 좀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으로 지금 문제는 이제 정보가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실시간으로 그 뉴스를 보시면서 네. 그 의심되는 병원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병원들 갔다 오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신다든지 이러면 메르스 핫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의심 환자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열도 안 나시는데 감기 걸리고 뭐 좀 약간 증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의료기진들한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진짜 필요한 환자들한테 진료를 예. 방해하는 거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지 여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네. 같고요. 지금까지의 좀 확산세를 살펴봤는데 사실 뭐 4차 감염자까지 등장한 마당에 앞으로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솔직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학조사팀이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거의 뭐 아침 뭐 24시간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일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예. 그걸 다 추적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끊어지기도 마련이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100% 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대단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끊어진 데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건 이 그 메르스 자체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기도 쪽에 많이 감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뱉어가지고 전파시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병원 내 감염을 자꾸 강조하냐면은 상당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되게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폐렴이나 이런 기침감기 고열 증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파력이 강한 것이고요.
집안에 있을 때 뭐 길거리 다니실 정도의 그런 증상이면은 전파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규모가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작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간의 감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간에도 격리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걸 잘 안 지키시는 경우에는 또 뭐 밥 같이 먹고 그러면은 또 감염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제 불능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오늘 그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되면서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들, 그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오는 환자는 받지 않겠다. 예. 어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한편에서는 병원 이기주의 아니냐. 아니면 또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을 받지 않는 것이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일부 제가 이렇게 자문을 구했던 그런 전문 의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삼성병원에 왔다 그러면은 개별적인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지 않는 게 더 안전합니다. 실제로 그 병원 자체가 다시 또 온상이 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네. 굉장히 서럽고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병원 이기주의라고 몰아갈 수도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병원들이 지금 93%가 예. 민간이에요. 민간의 자본으로 민간이 투여를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공의 성격을 띠게끔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메르스 환자들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심지어는 손해보험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역 내에서 청정구역으로 다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받아서 거기가 다시 메르스 온상이 되면 그건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네. 또 하나의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메르스가 걸렸을 때 갈 수 있는 곳을 정부가 알려주고 지정해주고. 그렇죠. 예. 나머지 곳들은 좀 가혹하다고 싶어도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데서 오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주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뭐 이동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 공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119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그 어떤 방역복들을 하고 예.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병상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공공병상 8.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있는 환자까지 다 내쫓고 지금 그 환자들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데도 병상이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들을 야기를 하게끔 만든 우리 그 어떤 의료계와 또 우리 정부 정책의 문제들을 갖다 뼈아프게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그 급한 시일에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메르스 관련된 환자들이나 이런 특정한 병원과 오염됐던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상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전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예. 지금 아마 정부 당국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도 아까 다 설명드렸듯이 지금 병원 간의 환자 이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금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폐렴 환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메르스 환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의료원이 아마 그 메르스 중심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삼성의료원에 있는 입원 환자분들이라든지 암 환자분들, 좀 치료를 대기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치료가 아마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메르스가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제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완치자의 혈액을 메르스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뭐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메르스 환자 치료할 때 대증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구체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혈장 치료법은 이제 완치자의 혈장을 뽑아내면 이제 그 피를 뽑으면 이제 밑에 쪽에는 이제 원심 분리하면은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게 모이게 돼 있고요. 그 예. 위에 혈장이 모입니다. 혈장에는 이제 그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백혈구, 적혈구들은 이제 항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입하면 이제 파괴가 되고요. 항체들은 총알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총알을 공급해 주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과거에 에볼라 때도 이런 치료법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혈장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적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꼬치 먹을 때 우리 예. 꼬치 다 드셔보셨죠? 이 꼬치가 먹어봐야지 매운 꼬치인지 안 매운 꼬치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그 효과라는 게 정량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에볼라 치료제로 그때 소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맵이라고. 그래서 항체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유전자 조합을 해가지고 막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용량을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 치료 효과도 금방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이런 단클론 항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제 제약회사에서 약품화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 혈장 치료법은 그냥 지금 금방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단클론 항체들은 우리가 골라야 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메르스 치료 방법들 중에서 뭐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35분 환자가 에크모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놀라셨는데 네. 네. 결국 메르스가 이제 그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빠지기 때문에 폐포 자체가 약간 섬유화가 됩니다. 근데 섬유화가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산소가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를 고농도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산소를 또 고농도로 보내주면 이제 염증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예. 산소를 불어넣으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폐의 손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많이 주면은 폐가 망가지고 산소를 안 주면 환자가 나빠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소를 고농도를 안 줘도 환자분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에크모 치료 방법 자체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만 있는 일인데 이 의사들이 치료하는 게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다 지시를 합니다. 참 전 세계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치료법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혈장 치료법도 나아가서 에크모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